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따스한 봄이 되면 제주도가 생각나는데요.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아, 생각만 해도 당장 떠나고 싶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홀어머니에게 자란 정남이. 옛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정남이는 서당에 다녔습니다. 정남이는 서당 아이들에게서 툭하면 이런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비 없는 후레 자식은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못 배워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홀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정남이는 아직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비 없는 후레 자식이란 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 하던?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툭하면 그렇게 말해요. 너보고? 네. 그것은 아이들이 놀리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어른들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 어머니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신가요? 정남이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씨 없는 오이 보았니? 못 보았어요. 씨 없는 오이가 없듯이 아비 없는 자식이 있을 리가 없지. 너한테도 아버지가 계시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남이는 기뻐서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이제 철이 들 만큼 자랐으니 이야기해주마.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단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에게서 소박을 맞았단다. 소박이요? 쫓겨났단 말이다. 옛날에는 신부가 시집을 가서 잘못하면 내쫓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박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혼자 저를 낳아 키우셨군요. 그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저 산 너머 고을에 원님으로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 제가 꼭 아버지를 찾고야 말겠어요. 정남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튿날 정남이는 버드나무를 오이시처럼 깎아 자루에 잔뜩 넣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큰 산을 넘어가니 고을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제일 큰 기와집이
아버지가 사시는 집임이 틀림없구나. 정남이는 자루를 메고 산을 내려가서 그 기와집 옆을 지나가며 외쳤습니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 사려, 오이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 사려. 마침 원님이 마당에 나와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봐라, 오이씨 장수 좀 불러오너라. 하인이 밖으로 나와서 정남이를 불렀습니다. 원님께서 보자신다. 정남이는 하인을 따라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정령코 그 오이씨를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따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네, 그러하옵니다. 정남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일 아침에 그 오이씨를 심었는데 저녁에 따먹지 못하게 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하오나 이 오이씨를 아무나 심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은 사람이 심어야 하옵니다. 뭐 세상에 방귀를 한 번도 안 낀 사람이 어디 있어? 하오면 원님께서도 방귀를 뀌었다는 말씀이로군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방귀는 소화가 잘 안 될 때 나오는 것이지요. 그 녀석 똑똑하구나. 하온데 어찌하여 원님께서는 첫날 밤에 신부가 방귀를 뀌었다고 내쫓으셨습니까? 뭐, 원님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전날 밤에 신부가 방귀를 뀌었다고 내쫓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저희 어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로 첫날 밤에 원님께 소방 맞은 분입니다. 그게 사실이냐?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도 없이 지냈습니다. 세상에 씨 없는 오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자. 원님은 정남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어머니의 성씨며 나이 같은 것을 자세히 묻고는 감격해하며 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아이들이 툭하며 아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놀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남이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속이 좁아서 내 어머니를 소방 맞췄단다. 내 아들이 나도 모르게 자라 이렇게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원님은 정남이 어머니도 불러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동이와 차돌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은동이라는 아이와 차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차돌이네는 부자였고 은동이네는 매우 가난했지만 두 아이는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동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은동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운동아, 용기를 내. 차돌이는 은동이를 만나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은동이의 슬픔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은동이는 늘 우울했습니다. 차돌이는 은동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은동이를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네. 그러나 아버지는 차돌이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돌이는 밤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동이를 도와주어야 할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차돌이는 마침내 은동이를 도와줄 꾀를 짜냈습니다. 어느 날 차돌이는 식구들 몰래 아버지의 은수저와 밥그릇을 뒷곁에 숨겨놓은 다음 은동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동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집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은수저와 밥그릇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그것을 내가 찾아. 그건 왜? 글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하는 일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 내가 아버지의 은수저와 밥그릇을 뒷곁 나무단 속에 감추었어. 그러니까 그냥 찾지 말고 내가 부엌에서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다가 찾아줘. 왜 그런 짓을 해? 나는 너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밥그릇과 은수저를 찾아내면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둘이 함께 지내며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짓을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차돌이는 은동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점심때였으므로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 종들이 그 은수저와 밥그릇을 찾느라고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차돌이의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차돌이네 집에서는 큰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은수저와 밥그릇이 없어지다니. 에휴. 차돌이 아버지는 펄쩍 뛰었습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그 은수저와 밥그릇이 별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몹시 나빴던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은동이는 냄새를 잘 맡아서 그런 것쯤은 쉽게 찾아낼 거예요. 은동이가 그런 재주를 가졌다고. 차돌이의 아버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은동아, 이리 와. 차돌이가 은동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은동아, 어서 찾아다오. 기분이 나빠서 원. 차돌이 아버지도 은동이에게 은근히 기대를 걸며 말했습니다. 차돌이는 은동이를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은수저와 밥그릇이 있던 곳을 냄새 맡아 보라고 했습니다. 은동아,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차두리는 은동이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킁킁. 은동이는 냄새를 맡는 척 하다가 뒷곁으로 가서 차두리가 나무단 속에 숨겨놓은 은수저와 밥그릇을 쉽게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은동이는 훌륭한 재주를 가졌구나. 그런 줄 몰랐네. 은수저와 밥그릇을 찾아내자 차돌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차돌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재주를 가진 은동이를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래, 허락하마. 차돌이의 아버지는 선뜻 승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차돌이와 은동이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은동이란 아이가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다며? 무엇이든지 냄새를 맡아 찾아낸대요. 아, 참 좋은 재주를 가졌구나. 마을 사람들은 은동이의 재주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은동이가 냄새를 맡아 무슨 물건이라도 찾아낸다는 소문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퍼져나가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 나라에서는 임금님의 도장인 옥새를 잃어버려서 크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서 은동이를 대궐로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내가 냄새를 잘 맡는다고. 며칠 여유를 줄 테니 옥새를 찾아다오. 은동이는 옥새를 찾을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차돌이네 은수저와 밥그릇은 차돌이가 귀뜸에 주어 찾은 것이지 결코 냄새를 맡아서 찾아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내일이면 옥새를 찾아야 할 날짜인데. 은동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문풍지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은동이는 처량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문풍지야, 문풍지야, 너는 왜 그렇게 떠느냐? 은동이가 한탄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동이는 갑자기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웬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말았습니다. 나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옥새는 제가 훔쳤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요. 옥새를 훔치던 날 포졸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그만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문풍지였습니다. 연못에 빠뜨린 옥새를 꺼내려 왔다가 은동이가 한탄하는 소리에 놀라 자백을 한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쳤으면 되었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은동이는 문풍지라는 사람을 점잖게 타이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됐다. 은동이는 곧 대궐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 연못의 물을 퍼내게 한 다음 연못 속에 있는 옥새를 찾아내었습니다.
오, 나이도 어린데 과연 소문대로 아주 훌륭한 재주를 가졌구나. 임금님은 은동이에게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은동이는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동이가 냄새를 맡아서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소문은 중국에까지 퍼졌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그 소문을 듣고 은동이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은동이는 쇠고기 포를 떠서 말려 솜처럼 옷 속에 넣어 꿰매 입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은동이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왕비의 잃어버린 반지를 보름 안에 찾아내어라. 만일 찾아내지 못하면 너는 살아서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 말 알겠느냐? 은동이는 중국에서 정해준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은동이는 걱정이 태산 같아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정 배가 고프면 옷 속에 꿰매 넣은 쇠고기 포를 아무도 몰래 꺼내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여관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물만 먹고 살지? 어, 도사인가 봐. 은동이는 하루 종일 여관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반지를 찾아내라는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관집 하인이 은동이의 방으로 들어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여관집 하인은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가 반지를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동이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날짜에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동이는 속으로 무척 기뻤습니다. 그 여관집 하에는 전에 대궐을 드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지를 훔치게 되었는데 여관에서 은동이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은동이가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 같아서 쩔쩔 매었습니다. 더욱이 은동이가 보름 동안 물만 마시고 사는 것을 보고는 정말 도사인 줄 알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반지를 가져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 가족 모두의 목을 치게 하겠다. 은동이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반지는 여기 있습니다요. 하인은 품속에서 반지를 꺼내어 은동이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은동이는 왕비의 반지를 찾아주고 중국의 황제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동이는 말 등에 선물을 가득 싣고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지대를 넘어오는데 강도가 나타나 은동이에게 칼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살려주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 목을 베겠다. 저 차돌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은동이는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차돌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알아맞힐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은동이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차돌 때문에 거북이 은동이가 죽는구나. 그 순간 강도는 은동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나리께서는 과연 도사 어른이십니다. 그것을 시험해 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갈 길이 바쁜 몸이네. 그런 시험일라 다시는 하지 말게. 은동이는 강도를 쫓듯이 보내주었습니다. 강도가 사라진 뒤 은동이는 대체 그 차돌 밑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차돌이 꿈틀꿈틀 했습니다. 차돌을 들고 보니 그 밑에는 뜻밖에도 거북이 한 마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말 차돌 때문에 거북이가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군. 내 별명 거북이를 말했을 뿐인데. 은동이는 그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은동이는 일부러 코피를 내고는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냄새 잘 맡는 은동이는 코에서 피가 나서 이제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뒤로 은동이는 다시는 아무데도 불려다니지 않고 고향에서 차돌이와 함께 아주 즐겁게 살았답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옛날 한 총각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자 주막에 들었습니다.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하나를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러니 잘 맡아 두었다가 내가 떠날 때 주십시오. 그러지요. 주인은 좁쌀을 받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별 이상한 손님도 다 보겠네. 이따위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소중하니 뭐니 하다니. 주인은 좁쌀을 팽겨쳐 버렸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총각은 주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주시오. 무엇을요? 어제 내가 맡긴 좁쌀 한 톨요. 주인은 총각이 자기를 놀리는 것만 같아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쥐가 먹어버렸소. 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쥐가 먹도록 아무렇게나 간수했단 말이오. 총각은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쥐가 먹어버린 것을 난들 어쩌겠소. 그래서 할 수 없단 말이오. 할 수 없지. 내가 어제 분명히 잘 맡아두었다가 달라고 했지 않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소홀히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좁쌀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지요. 그 좁쌀을 내놓지 못하시면 좁쌀을 먹은 그 쥐라도 잡아주시오. 총각이 우기는 바람에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쥐 한 마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총각은 쥐를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야겠군. 주막에 들자 총각은 주인에게 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오. 그러니 잘 맡아두었다가 떠날 때 주십시오.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껄껄 웃었습니다. 별 이상한 손님도 다 보는군. 주인은 쥐를 팽개쳐 버렸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총각은 주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시오. 무엇을요? 어제 내가 맡긴 쥐 한 마리. 주인은 총각이 자기를 놀리는 것만 같아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고양이가 먹어버렸소. 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고양이가 먹도록 아무렇게나 간수하시오? 총각은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먹어버린 것을 난들 어쩌겠소. 그래서 할 수 없단 말이오. 할 수 없지. 내가 어제 분명히 잘 맡아두었다가 달라고 하지 않았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쥐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지요. 그 쥐를 내놓지 못하겠으면 쥐를 먹은 그 고양이라도 잡아주시오. 총각이 우기는 바람에 주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고양이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야겠군. 주막에 들자 총각은 고양이를 주인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오. 그러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가 떠날 때 주십시오. 주인은 그것을 받아놓고 총각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 손님도 다 있나? 주인은 고양이를 밖에 내놓았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총각은 주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시오. 무엇을요? 어제 내가 맡긴 고양이 한 마리. 주인은 난처했습니다. 밖에 내놓은 고양이가 달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이 밟아 죽여서 내다 버렸소. 주인은 아무렇게나 말했습니다. 뭐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말에게 밟혀죽게 밖에 내놓은단 말이오. 말이 밟아 죽인 것을 난들 어쩌겠소. 그래서 할 수 없단 말이오. 할 수 없지. 내가 어제 분명히 잘 맡아두었다가 달라고 하지 않았소. 약속을 헌시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쥐만한 약속은 못 지켜도 고양이만한 약속쯤은 지켜야지요. 그 고양이를 내놓지 못하겠으면 고양이를 밟아 죽인 말이라도 주시오.
총각이 우기는 바람에 주인은 할 수 없이 말을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자 총각은 주막에서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매우 아끼는 말이요. 그러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가 떠날 때 주십시오.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주인은 말을 외양간에 메어 놓았습니다. 그 외양간에는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밤중에 말과 황소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말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거 미안해서. 주인이 손을 비비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총각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손님이 맡긴 것을 제대로 간수조차 못하면서 어찌 주막의 주인이랄 수가 있소.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말 대신 말을 죽인 황소라도 내놓으시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황소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소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거를 보는 한양이 다 어느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이 소를 잘 맡아주시오. 예, 걱정 마십시오. 총각은 여관에서 과거볼 준비를 했습니다. 이튿날 여관 주인이 총각이 방으로 오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손님이 맡긴 황소를 저희 아들이 우리 것인 줄 잘못 알고 정승댁에 팔았습니다. 황소 대신 다른 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뭐요? 그 소가 어떤 소인데 함부로 팔았단 말이요? 미안합니다. 여간 주인이 황금 같은 약속을 못 지켜서야 되겠소. 그 소는 황금털이 난 소란 말이요. 총각이 펄펄 뛰는 바람에 여관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정승댁에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그 총각 말이 옳소. 황금 같은 약속을 못 지켰으니 주인장이 잘못했군요. 그 똑똑한 총각을 나에게 데려오시오. 총각은 으리으리한 정승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총각은 정승을 보자마자 대뜸 다그쳤습니다. 그 소를 주시오. 그 소는 이미 잡아서 먹어버렸네. 아니, 내가 황금 덩어리처럼 여기는 소를.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 소를 먹은 사람들을 몽땅 나에게 주시오. 정승은 총각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에 청년다운 힘과 지혜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총각은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군.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각이 묻자 정승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를 먹은 사람 중에서 자네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지. 정말입니까? 황금 같은 약속을 내가 왜 저버리겠는가? 그럼
믿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에 머무르며 과거부터 잘 보게나.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자네에게 주겠네. 정승은 총각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총각은 과거를 보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정승은 그 총각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내 딸을 주겠네. 내 딸도 그 소를 먹었다네. 총각은 정승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황금 같은 약속 한 가지를 나와 또 하세나. 정승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위가 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다음에는 꼭 과거에 급제해야 하네. 예, 그러겠습니다. 사위가 싱글싱글 웃으며 장인에게 황금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그 다음번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의 딸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굴러다니는 사람. 옛날 어느 산골에 고지식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길가에 지게를 받쳐놓고 앉아 땀을 닦으며 한숨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 사또나리 행차시오. 산모퉁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리 비켜라. 젊은이는 몸을 벌떡 일으켜 숲속으로 피했습니다. 가마의 앞뒤로는 벼슬아치들이 팔을 휘저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숲속에서 사또의 행차를 훔쳐보았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벼슬아치 한 사람이 젊은이의 나무집 앞에 와서 호통을 쳤습니다. 저리 비켜라.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게를 보고 호령을 하다니. 벼슬아치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키지 못할까? 젊은이가 뛰어나가려고 할 때 벼슬아치는 발로 작대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게가 쓰러지고 나무찜이 언덕 아래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지나간 뒤 젊은이는 지게가 있는 언덕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나무찜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발로 차서 쓰러뜨린담. 젊은이는 분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소? 왜 그렇게 통곡을 하오? 높은 다리가 행차하는 것이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길가에 세워둔 지게 떨어 비키라고 호령하더니 이렇게 발로 차서 쓰러뜨려 놓았습니다. 젊은이는 아까 벌어졌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나그네는 삿갓을 눌러쓰고는 말했습니다. 벼슬한 사람은 세도가 높아서 그런 일쯤은 예사로 한다네. 자네도 억울하면 벼슬을 하게나. 그래, 나도 벼슬을 하자. 벼슬을 하여 아까 그 못된 벼슬아치를 혼내주자.
젊은이는 지게를 그대로 놓아둔 채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벼슬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걸까? 아차, 그것을 물어보지 못했군. 젊은이는 삿갓을 쓴 나그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그네가 간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나그네는 걸음을 쉬어가며 높은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르신네. 젊은이는 나그네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왜 그러나? 나그네는 지팡이를 짚고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네, 저도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왜?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려고요. 허허, 아주 좋은 생각이로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벼슬을 하려면 과거를 보아야지. 과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허허, 과거가 무슨 물건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럼 사람입니까? 자네는 과거를 볼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군. 그럼 저는 벼슬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젊은이가 다그쳐 묻자 나그네는 산허리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벼슬이란 저것과 같은 걸세. 네? 벼슬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야. 그것을 꼭 잡겠다면 한양에 가서 한 2, 3년 굴러다녀 보게나. 나그네는 이 말을 남겨놓고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한양에 가서 2, 3년 굴러다녀? 그러면 벼슬을 할 수 있다고? 젊은이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는 벼슬을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벼슬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려는 선비들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상 벼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나물 해다가 팔아먹고 사는 고지식한 이 젊은이도 벼슬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싸들고 온 것도 아니요. 과거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는 나그네가 가르쳐 준 대로 한약에 닿자마자 길바닥을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3년 굴러다니다 보면 벼슬을 하겠지. 고지식한 젊은이는 남들이 흉을 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저 한 길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느라고 젊은이의 옷은 농마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발다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굴러다니시오?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벼슬을? 젊은이는 낮에 그렇게 굴러다니고 밤에는 움막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쯤 한양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굴러다니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네 굴러다니는 사람 보았나? 아, 보았지.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닌다던데. 하하하, 그렇게 한 3년 굴러다니면 꼭 벼슬을 한다더군. 머리가 돌았나 봐. 아니야, 말하는 걸 보니까 정신도 팔다리처럼 아주 멀쩡하더군. 참으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이윽고 이 소문은 대궐에까지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소문이 정말인고?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신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네, 오늘은 거리에 나가서 그 젊은이를 한번 만나보겠노라. 임금님은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한 젊은이가 거리를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앞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왜 굴러다니오?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젊은이를 살펴보며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벼슬이 하고 싶으오?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승벼슬이 하고 싶으오?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승이라면 나라의 최고 벼슬이요. 그렇게 높은 벼슬도 주면 받겠소.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젊은이는 연방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보다 높은 벼슬이라면 아무 것이나 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임금을 할 생각은 없소.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소? 젊은이는 변장을 한 임금님을 쏘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임금을 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소이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임금님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이 못된 놈, 임금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 것인데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다니. 젊은이는 또 임금님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뺨을 맞은 임금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정신이 돌았다고 비웃는데 그게 아니구나. 돌아가자.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그 젊은이야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대궐로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젊은이가 살던 고을에 어마어마한 행차가 있었습니다. 저것은 사또의 행차가 아닌데?
삿갓을 쓴 나그네가 길가로 비켜 섰습니다. 이윽고 행차가 가까이 오더니 나그네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봐라, 저 어른을 모셔오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굴러다니던 젊은이였습니다. 니시옵니까? 나그네가 삿갓을 찍혀 올렸습니다. 어르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한양에 가서 한 2, 3년 굴러 다녔더니 임금님께서 벼슬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젊은이는 나그네를 가마에 태우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전에 자기 지게를 발로 차버린 벼슬아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또를 혼내주려고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벼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벼슬을 해보니까 나무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이 듭니다. 허허, 그러게 내가 뭐랬소. 벼슬은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더이까. 나무를 하다가 힘들면 벌렁 드러누워 구름을 바라보며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산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산마루에는 걸음을 쉬어가는 나그네처럼 구름 한 조각이 걸려 있었답니다.